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 15일입니다. 6월 중순이군요. 예, 지는 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일간의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G7 국가 외에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청국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G7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한 복귀 쇼였습니다. 그리고 그 쇼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대결에서 진일보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경제 무역 전쟁을 벌였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명분을 얹어서 이 자유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싸움으로 바꾼 것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등 엄청난 수출을 하는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이 이런 명분 때문에 중국 포위망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코로나 기운에 대한 추궁까지 보탰습니다. 취임 3개월 만에 내놓은 바이든의 작품입니다. 결국 G7 국가들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했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13일 발표된 커뮤니케, 그러니까 공동성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조사 및 대만 해협,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 문제 등 중국이 꺼리는 문제가 총망라되었습니다.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한 거죠. G7 정상들이 특정국을 상대로 이렇게 뭉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 러시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해야 한다.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상품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G7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퇴출과 랜섬웨어 근절, 반부패 프로젝트 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G7 회의를 미국이 주도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바이든은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1대1로를 봉쇄해야 하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B3W가 그것입니다. B3W는 B가 3개가 들어가 있고 W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조어입니다. 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를 재건하자는 슬로건이죠. 작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아니라 서방과 사회주의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를 직접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기에 코로나 기운에 대해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가 중국의 인위적 바이러스라면 전 세계는 중국에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이 문제는 시진핑에게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은 코로나가 박쥐 등을 파는 시장에서 유래한 건지 엉망이 된 연구소 실험에서 유래한 건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조사하게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성명 관련 내용은 내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조사를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운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촉구한다. 자칫 중국은 이제 만국의 적이 될 판입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배상액이 되겠죠.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B3W 계획을 통해 G7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맞는 like-minded, 이 마음이 맞는 국가들이 협력해 민관 자금을 조성할 것이다. 그 기금은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벌이는 경제 지원에 맞서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은행은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교통, 환경, IT 등 인프라 개발 수요가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물경 4경 4,66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G7 국가들은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의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1조 원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에 중국에 굴신해 왔습니다. 2017년에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1대1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문 대통령은 1대1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대1로가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의 야심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연계해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데 속도를 내어달라. 그런 문 대통령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B3W에 동참을 한다면 중국은 곧장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B3W를 외면한다면 그건 미국과 척을 지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G7 회의 직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정의용에게 미국에 휩쓸리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왔죠. 그런데 솔직히 문 대통령은 B3W를 외면하기도 없게 됐습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B3W의 중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디지털 기술 협동 등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G7 회의 정상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과연 그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G7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에게는 여러모로 숙제를 안긴 회의가 된 셈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시진핑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동 성명에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주영 중국 대사관은 주재국인데도 이 홈페이지에 비난 성명을 올렸습니다. 작은 그룹의 나라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 졸지에 G7이 작은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에는 작은 패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것이 진정한 다자주의이며, 작은 패거리나 정치블록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다. 자, 문 대통령은 런던에서 스가 요시히데와 마주 앉지를 못했습니다. 예, 한일회담, 한미일회담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합뉴스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당초 G7 회의 중에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양국이 잠정 합의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외교당국자가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밝힌 회담 무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 회담마저 끝내 응해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곧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 신문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해군과 해경이 참여하는데 1986년 전두환 대통령 때 시작한 훈련입니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하는 훈련이죠. 그간 일본은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을 했지만, 그런데 이번엔 정상회담 약속마저 깨버렸습니다. 그 앞에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IOC의 권유를 받아들여 독도 영토 표시를 포기한 것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독도 방어훈련을 핑계로 정상회담 약속마저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지지도가 폭락한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반한 감정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과 스가는 두 차례나 대면 인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회담장에서 또 한 번은 만찬장에서입니다. 두 분 다 문 대통령이 스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등 마지막까지 회담을 추진했으나
서가가 인사외의 대화를 회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딱 한마디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인사뿐이었습니다. 일본 방송 ANN은 이 만찬장 영상을 보도했는데 문 대통령이 부인의 손을 잡고 서가 부부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고 서가도 답례하는 장면입니다. ANN은 서가는 불과 1분 만에 자리를 떴고 부인 마리코는 문 대통령 부부와 대화를 계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가가 이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인사하러 와서 나도 당연히 실례하지 않기 위해 인사를 했다. 바비큐 만찬장에서도 인사하러 왔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환경이 못 된다.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어쨌든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서가는 문 대통령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취임 후 아직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한 건 마치 적국 같다고 할까요?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글쎄요, 기껏 인사밖에 못했는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외교부 역시 끄떡 없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EU,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 다 약식 회담이었죠. 그런데 그 회담대에서 논의된 의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도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어제 라디오에 나가 문 대통령이 서가 총리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는 일본 정부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했네 얘기하는 것부터 약간 촌스럽다. 글쎄요. 상대가 일본 총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과거와 달리 갑자기 저 자세를 보이는 문 정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요즘 수출의 최대 장애는 수출 물량을 실을 배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보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배가 없으니 해상 운임은 무려 8배로 폭등했습니다. 넘쳐나는 주문 때문에 기존 장기 계약 물량으로는 부족해서 단기 계약인 스폿 계약을 하면 물류 비용이 8배로 뛴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주로 유럽향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입니다. 장기 계약은 컨테이너 하나에 150만 원인데 스폿 운임은 600만 원에 프리미엄이 무려 100%가 붙어서 총 1200만 원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1200만 원입니다. 물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이윤율이 낮은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문이 밀려들어도 부품을 들여오고 완제품을 선적할 선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끝내 수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에 대형 선사로는 HMM, 옛날 현대 상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77년 설립한 회사죠. 한때 150척의 선박으로 전 세계 70개가 넘는 항로를 운항하며 연간 1억 톤을 수송하던 국내 1위, 세계 7위의 선사였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의 며느리가 운영하면서 이 호황에 대비한다며 고가의 배를 빌려온 탓에 2008년부터 급속히 부실에 빠졌습니다. 당시 용선료만 연간 1조 원에 달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한진그룹 맏형인 이 조양호 회장에게 매달렸는데 조 회장은 사재 400억을 넣고 해외 선주와 용선료 협상을 벌이는 한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7천억 규모의 자구안에 근접한 5,600억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금융기관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대신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를 다 넘겨줄 테니까 회사만 살리자는 거였죠.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죠. 이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는 칼럼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운사 파산을 두고 3천억과 바꾼 해운의 미래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기자의 지적대로 덕을 본 것은 해외 선사들입니다. 그들은 한전해운 선박과 해외 터미널을 헐값에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의 운송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10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박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4년이 3천억을 아끼는 바람에 한전해운이 개설한 정기 항로는 공중분해됐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 중에 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한전해운이 부도덕성만 따졌지 아무도 해운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부가 공식 페이스북에 이 남아공 대통령 모습을 잘라낸 G7 정상회의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떡하니 이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G7 정상들 사이 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순장조다운 충성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열려있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마치 김종인이 하는 말 같은 노예함이 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8월이면 국민의힘 대선 버스가 예외 없이 떠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장예찬 씨가 이 페이스북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국민의힘의 오늘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한국 정치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